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해 비대위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한 응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로 북핵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를 매달 공시하고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 자체 기준에서 신용평가사 점수로 바뀝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2달 만에 $100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달러화 초강세에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의 룰 싸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치열했습니다.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요.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개편안이 우상호 비대위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권역별 투표제 도입이 발표되자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 어제 사퇴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1인 2표 가운데 한 표를 무조건 권역에서 투표하는 룰도 자신들의 최고위원 도전에 불리하다면서 비대위의 독단, 또 97세대와 86세대의 합작품이라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죠. 임종석 전 의원. 대선 이후 당대표와 또 대선 후보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 질문에 답이 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출마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친명계 의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오늘 아침 당무위를 소집했고요. 조금 전에 우상호 비대위안을 철회하고 다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비대위 수정안 철회했고요. 여론조사 30%를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여론조사 30% 반영하기로 했고 권역별 투표제도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친명계 의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의 출사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로 유리한 규칙을 확보하기 위한 계파별 권력 투쟁. 자,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갈등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오늘 룰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듣고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전준위 한 그대로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권역별 투표 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당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의 경선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 네, 당내 계파 싸움으로 번지던 민주당 전당대회 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원안으로 의결을 하면서요. 룰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죠. 내일 윤리위원회가 끝이 아니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 순방 때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민간인의 공군 1호기 탑승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대 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갈등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제는 봉합이 되고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봉합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큰 틀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예비경선, 당대표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그리고 네. 70%는 중앙위원회, 그리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100% 중앙위원 투표를 하고 여론조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그 요지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최고위원 투표의 경우에는 이거 본경선입니다만은 1인 2표제 네. 현행대로 한다. 권역별 투표는 안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왜 중앙위원회 투표에 이렇게 민감하느냐? 권역별 투표에 왜 이렇게 민감하느냐? 누가 민감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어제 친명계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이 친명계 중에서 수도권 출신 출마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중앙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중앙당의 국장 이상급들 이렇게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개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를 입장에서는 당내 개파가 약하니까 이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은 내가 좀 손해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또 이제 권역별 투표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되냐면은 권역별 투표는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영남, 호남과 제주 그리고 충청, 강원 이렇게 되는데 각 권역마다 투표 인수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한 33만 되는데 영남권은 7만 8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표는 무조건 그 권역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친명계 강경 의원들 그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 보면은 대부분 수도권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 요구는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저께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저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86세대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일단 친문 진영이 이 이재명 그 의원을 보는 비판, 그 시각이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멘트를 보면은 염치 없다, 창피하다, 화가 난다. 이거는 같은 당 동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 엄청난 저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저기서 광주의 질문이라 하면 최근 투표율이 크게 낮았죠. 단순히 예. 그것뿐만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광주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아닙니까? 예. DJ의 정신을 가장 잘 살리고 있고 또 노무현 정신이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분들 그런 것을 포괄해서 그렇군요. 말하는데 예. 그러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하는 광주의 질문의 해답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되는가? 그건 아닐 거거든요. 네. 자신도 나름대로 그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 현실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정선에 자신이 중심에 서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전대 출마 불허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하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고문이 피가 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대위원장 될 때도 이재명 고문이 1시간여 동안 설득을 해서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키드거든요. 이재명 아바타라고도 이렇게 놀림감을 받았었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표 출마 논란이 일때부터 이재명 의원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렇게 척을 지읍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기성 정치에 막혀서 대표 출마조차도 봉쇄당했다. 그것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커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 꼰대 정치에 날개 꺾인 정치인 그런 이미지 살려가는 건 나쁘지도 않고요. 예. 하지만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아주 좋은 정치적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예. 하지만은 그렇다고 훌륭한 리더가 된 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좋은 품종의 포도라고 다 좋은 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박지원 전 위원장도 이제 말로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동 그리고 본인의 이렇게 소통,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숙성의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감언이설로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 당했지만 굴하지 않겠다라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위, 원래는 이제 윤리위인데 징계를 논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징계 결과가 바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 가서 본인의 소명을 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윤리위원 간에서도 아주 그냥 그 난상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윤리라는 조직이 독립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잘 결과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연기가 됐었고 징계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지금 낫다. 내일 밤을 새더라도 바로 마무리돼야지 계속 끌수록 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에 아주 불리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들도 결론을 내려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경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 힘 빠진 호랑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당을 통솔할 능력은 상실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척을 졌던 윤핵관은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가 내려졌다. 예를 들어서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아마 강경 대응할 겁니다. 강경 대응이라고 하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일단 있을까요? 당연히 당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예. 일단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든가 라는 식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 역시 그 꼰대 정치, 기득권 정치에 날개가 꺾인 정치인의 이미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준석으로만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20대 남성, 2대 남이 지지가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만약에 징계한다면 징계 사유가 뭡니까? 품행이 방정맞지 못하다. 품행 제로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 꼰대들이 청년을 이용해 먹고 또 이렇게 버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들, 이것을 과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 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 지금 될수 윤석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요즘 이제 부정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국정 수행의 지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데가 중도층입니다. 또 하나가 20대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이런 당내 갈등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징계가 현실화되고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이 이제 이전 투구가 벌어진다면 20대가 지지율을 철회할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윤핵관과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안 되더라도 아주 호랑이도 이제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윤핵관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핵관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당을, 국민의힘을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충위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 존재가 하나,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갖고 있을 텐데, 이번 윤리가 아니라도 다른 기회에 또 흔들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TV 저희 YTN 더 뉴스 여자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루비콘강을 이 대표가 건넌 것 같다.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살 수 있는데 대통령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오히려 죽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오랜 정치 이력, 이런 것들이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정치 대표 되기 전까지 한 9년 동안 시련을 나름대로 겪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말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좋은 품종의 포도고 네. 또 숙성의 시간도 나름대로 그렇군요. 거쳤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를 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한 여성 한 명이 동행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탄 건 물론이고 숙소였던 현지 호텔에도 투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정농단의 주범이 최순실 씨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런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공적 임무 수행하는데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했다 그런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BTS 수시로 한번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뭐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윤 대통령 순방 때 동행한 민간인이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를 이용한 것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추 의원님도 청와대 출입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인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겁니까? 탑승할 수 있죠. 일단 네. 기자도 민간인입니다. 그렇네요. 기자도 민간인이고 예. 또 때로는 이제 경제인들 이렇게 같이 대통령 동행할 때 경제인들이 탑승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엄원길, 허영만 이런 분들도 그린란드 이렇게 방문할 때 같이 탑승하는 그랬군요. 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 특별 수행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순방 행사의 목적에 맞게 그 행사를 빛내줄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까? 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행사를 준비하는 일행으로 그 팀원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BTS도 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예. 왜냐하면 BTS는 공군 1호기 탑승을 안 했습니다. 자신들 전용기 타고 가지 공군 아하. 1호기 타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같이 간 이현모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BTS급도 아닙니다. 그 아마 BTS 아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그 아마 발언을 지금이라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드리드 행사 전체 기획을 하러 갔다. 이렇게 특별 수행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에서 말한 그 이유는 전문 역량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전문 역량이 크게 하나는 외국어를 잘한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도 했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잘한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스페인어는 잘하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민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 교류라든가 이런 기획 능력 이런 것이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굳이 이런 민간 회사 사람을 써야 되나? 외교부에는 없나? 또 그것도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단순히 이 행사뿐만 아니라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먼저 사전 답사팀이 떠납니다. 네. 그 사전 답사팀도 포함이 됐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그런 것이 오히려 사유가 가장 중요한 사유가 아니었겠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건희 여사 수행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제2부속실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최초 보도가 이분이 간 것이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 보도가 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예. 거죠.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선을 걷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분을 제2부속실 소속으로 해서 인사 발령을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네. 하는 문제는 아마 검토를 했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은 아니라도 이렇게 의전실에서 하는 간을 검토를 했을 텐데 아마 어렵다는 결론이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인사비서관 아닙니까? 예. 인사를 담당하는 비서관의 부인을 채용한다. 인사 검증을 하는 담당을 채용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것은 아마 현실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대해 자꾸 누가 되고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생긴다는 거죠. 결국 공적 기구에 의존을 해야 된다. 공적 네. 기구를 넘어서는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는 지원은 안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총공세에 나섰는데 국정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는 초기부터 좀 과한 공세인 것 같고요. 이거는 야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 일단 야당으로서는 뭐 이런저런 공세에 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총기를 난사해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은 여장을 하고 달아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1급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서 20대 총격범을 기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난사범 로버트 크리모 3세가 여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범행 후 군중 속에 숨어 현장을 탈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범인은 이처럼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federal partners to understand every aspect of this well-orchestrated and carefully planned crime. 과거 살해 위협과 자살 기도로 가족이 신고해 경찰이 크리모의 집에 2차례 출동한 이력도 드러났습니다. 2019년 출동한 경찰이 흉기 16자루를 수거했지만 체포되지는 않았고 이후 합법적으로 총기 여러 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모는 이 총으로 시민들을 향해 70발을 난사해 현재까지 7명이 숨졌고 3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검찰은 크리모를 일단 7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ese are just the first of many charges that will be filed against Mr. Crimo. I want to emphasize that. There will be more charges. 수사당국은 크리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에만 314건이 발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난 5월 24일 이후에도 약 한 달 동안 미국에선 100건 이상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매일 평균 1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한 주에 총기 난사가 4건 미만인 주가 없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더니 최근 매수 심리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5,6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7억 원 신고가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1일에는 24억 원, 20일에는 23억 5천만 원에 손바뀜 됐습니다. 신고가로 거래됐다가 실거래가가 낮아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3,800여 세대 규모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9월 19억 4,500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실거래는 18억 원대 초반에 이뤄졌습니다.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습니다. 세종과 대구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선인 100보다 작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는 92.6, 수도권 아파트 89.8, 서울 87.0으로
모두 기준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3년 만에 최저치를, 서울은 8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겁니다. 실제 거래량도 크게 줄었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31만 5천여 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치솟았던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급등했던 주택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거품이 거쳐지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위기 같은 경제 충격 없이는 급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는 데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아직은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바닥에서 싼 가격에 살려는 매매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래 가뭄과 집값 하락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거나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같은 시장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장 대학 등록금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자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인데 대신 고등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상황이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법상으론 대학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14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새 정부는 이를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판단해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대학교육협의회 총장 세미나에서 사실상 내년부터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가 나서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대신 사립대, 즉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초 중등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까지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내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사용에 대해선 17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신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이 주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이 숨진 거죠. 근데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네,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술을 먹은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 한 명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만 네, 차량 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일단 예. 여성과 이제 손님이 4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마 밤새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제 전개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흥업소에 이제 종업원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던 상황이고 그 연유는 이제 그 종업원이 의식을 잃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의식을 잃는 일이 아마도 없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보통은 의식을 잃었으면 병원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이제 정황이 상황은 아니었다. 아니었겠죠. 이런 이제 판단이고 아마 종업원은 이걸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그 당시에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자택에 귀가를 했고 네. 그 이후에 결국에는 자택에서 동료가 사망한 걸 발견한 겁니다. 한 3시간 후에. 그랬군요.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숨진 종업원이 당시에 네. 마약 검사를 좀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거부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업원은 이제 의심이 되니까 112에다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결국은 시약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 당사자는 이제 거부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함께 이제 술을 마신 손님 가운데 한 명이 주점 인근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네. 차 안에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약 추정 물질? 뭘까요? 네. 마약 추정 뭐 물질?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루로 구성된 약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손님이 4명이었고 네. 지금 이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고 그럼 나머지 3분은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마약 사용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검을 하면 사인이 나오겠습니까? 네, 약동물 검사를 하면 지금 사용했던 약물이 무엇이었는지 다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상당 부분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걸로 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유흥주점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종업원이 쓰러지자 사실 의심을 1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약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신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약 의심 신고를 받은 종업원 사망했고 2명이 사망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수정 교수를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마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국내 마약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수 처리장 역학조사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약류를 사용을 하면 물을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수로 녹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통신으로 마약이 거래되는 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요즘은 온라인 채팅 같은 걸로 사실은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건수로 보면 지금 2020년에 8,000건이었는데 2021년에 지금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건수가 적발된 게 17,000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적발되고 있는 거고 금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12,000건.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마약도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것과 함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약처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금 하수 처리장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에서 정기 조사라는 걸 하고 또 좀 집중된 예를 들자면 강남권이다 이러면 이제 집중 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27개소가 정기 조사이고요. 그리고는 집중 조사를 하는 하수 처리장이 13개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하수 처리장 27개에서 모두 발견이 되는 약물인데 그게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로폰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의 전역 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될 정도로 지금 남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는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는 코카인까지도 지금 이제 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게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온라인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텔레그램 그 채팅방에서 마약왕 총책이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린 학생들도 유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이게 이제 텔레그램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성인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가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열고 클릭해서 다크웹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딥웹에서 결국은 이런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N번방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마약방이라고 해가지고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10대가 중심이 돼서 이런 이제 아름아름으로 지금 마약을 이제 소위 던지기 수법 같이 어디에다가 미리 이제 쭉 갖다 놓고서는 그거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지금 막 번지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이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래도 비대면이긴 하지만 일종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판매책도 있고 환전책도 있고 지금 인출책도 있고 결국에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결국 비밀 방에서 서로 간의 역할을 규명을 해 가지고 주고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함정 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온라인 함정 수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함정 수사가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주 경찰이 신원을 이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소위 잠입 수사 같은 걸 해야 됩니다. 뭐 궁금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비밀 방에 경찰이 함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사의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원에서 허락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는 막 뛰어가는데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제 느릿느릿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이렇게 10대가 마약 범죄에 들어가는 그 경우가 많아지는 게 결국에는 그럼 조직화된 범죄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상하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서로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모집해가지고 너는 그러면 가서 현금만 찾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디다가 던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하고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또 우편으로 거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는 돈은 비트코인처럼 이런 이제 금전을 이제 활용을 하니까 이게 추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너무 놀랍게도 10대 마약사범이에요. 이 10대가 지금 마약을 쓰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마약이라는 거는 코카인이나 무슨 필로폰이나 이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마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적발된 건수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17년에 119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5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50건. 그러니까 이 이제 10대 마약사범의 문제는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하던 아이들이 뭐 본드나 가스를 하던 이런 형태의 향정신성 약품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상업화된 마약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리고 일부 보도 보니까 오히려 범죄 그 소년원이나 소년 시설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기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경찰들의 수사 기법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약은 형사처벌만으로 근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치료적 개입을 꼭 해야 되는데 우리는 치료적 개입을 받는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들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99%는 사실은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년이면 이제 소년법을 적용한 일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따라오는데 이 중독 증세가 하나도 이제 교정이 안 된 채로 출소를 하다 보니까 다시 나오면 쉽게 접근이 되니까 다시 재범하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범률까지 높군요. 이게 더 확산하기 전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함정 수사도 이 마약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그렇습니다. 아동 성매매와 이제 마약은 특히 함정 수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동에 지금 20대 실종 여성 사건이요. 이 사건이 지금 일주일째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들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가장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 이 이제 그 뭐 비관하는 세상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이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막 너무 걱정했더니 진짜 범죄 피해를 혹시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염려 보다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 예. 쪽으로 방향이 약간 이제 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마지막 순간에 119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김가을 씨가 직접 전화했다고 언니가 확인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분 있다가 이상해서 결국은 언니가 실종 신고를 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실종 신고를 냈으면 그날 저녁 때라도 좀 일찍 찾았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제 범죄 피해던 극단적인 선택이던 조금 더 일찍 무엇인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CCTV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좀 더 방향을 일찍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여전히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만일 생존에 있다면 그 네. 생존 반응이라도 지금 빨리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생존에 있을 경우에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 대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망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네. 지금 휴대폰을 찾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GPS로 휴대폰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양대교 위에도 가양대교 쪽으로 마지막 이제 어떤 CCTV가 잡혀 있다는데 가양대교 위에도 사실 난간을 비추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모두 찾아내서 지금 갈피를 잡아야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동 수사, 신속한 수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배우 이정재 씨가 안기부대의 암투를 다룬 영화 헌트로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캐스팅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절친인 정우성 배우마저 4번이나 출연을 고사했다고 합니다. 제작 보고회 현장에 신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서 꼬박 4년을 공들여 제작한 첩보 액션 영화 헌트입니다. 주연 배우를 겸한 이 감독은 본격적인 상영을 앞두고 제작 보고회에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각본을 쓰는 것과 연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주저했고요.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조금씩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23년 전 태양은 없다에서 호흡을 맞춘 절친 정우성 배우에게 제작 초기부터 출연을 부탁했지만 4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정 배우는 우리끼리만 즐기는 영화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대화도 자제하며 날선 긴장감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감을 두고 내가 참여 안 하더라도 과연 이정재라는 배우가 감독으로서 제작사로서 충분히 할 준비가 된 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4번 거절했다. 남들보다 서너 배를 고생하는 친구가 안쓰러웠지만 끝까지 잘 해줬다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믿음. 네, 그래서 깐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예. 주연과 동시에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은 고된 작업이었다고 고백하며 팬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연출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이 장면에서 연기적으로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오히려 촬영 전서부터 고민을 했어야 됐었고요. YTN 신홍진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 문화재 4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내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로 돌아온 문화재 40여 점을 전시하는 나라 밖 문화재 여정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환수해온 문화재 3점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매화, 새, 대나무 상자는 나무로 짠 가구나 기물에 예쁜 무늬가 있는 전복이나 조개 껍데기로 문양을 만들어서 붙이는 나전 기법을 활용한 공예품입니다. 올해 3월 미국에서 환수한 열성 어필은 조선시대 왕들의 글씨를 모아서 수록한 책으로 1722년에 간행됐고 3년 뒤 새로운 어필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환수 소식이 알려졌던 독서당 개회도 등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그룹 에스파가 UN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가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뉴욕 UN 본부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2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지 연설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로 연설에 나선 멤버 지젤은 자신들은 메타버스 걸그룹으로 불리곤 한다고 소개한 뒤 메타버스 세상은 현실을 반영하는 세계로 현실이 고갈되기만 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가상세계의 무한한 가능성도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설봉 현수환 선생 송덕비 제막식이 고인의 고향인 대구시 달성군 합인면에서 열렸습니다. 현 선생의 사주기를 맞아 언론계와 학계, 관계 등 지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건립한 송덕비에는 언론 선진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기록됐습니다. 고인은 동양통신 주미특파원과 연합통신 대표이사 사장, YTN 초대 사장을 역임했고 국제언론인협회 종신회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장마 올려는지 날이 많이 습합니다. 대통령이 송영길 후보자라든지 그러니까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자기가 자기를 디스하신 거 아니에요? 뭐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껏 잡으십시오. 다음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총리 마스크. 그러나 결국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가 청문회도 없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 이후 나서 후보자 임명된 분의 뭐 심대한 부적 사료가 발견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물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한 어제 사실 그 논란 관련해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거 하잖아요. 예. 성원별 공정위원장 후보자께서 과거에 연애가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당의 입장이 있으세요? 성홍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네. 저는 여성 이름을 착각을 했었는데 나도 여성이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험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4명 다 조사를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험 없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성희롱은 없습니다.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팩트는 맞습니다. 팩트는 맞고요. 지금처럼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조를 나눠서 조금씩 그러니까 마치 기자분들과 공정위 국장님들과 이렇게 조를 나눠서 막 했는데 국장님이 좋다고 술을 마시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고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흔히 말하는 낭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낭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표현은 이제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도 공정위원장이 돼야 하는 이유랄까? 이유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꼭 저가 해야만 공정위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32.8도, 광주가 34.5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절기 소서인 내일과 모레는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3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